완벽한 결혼과 쓰레기통 속에 묻힌 비밀. 2004년 어느 여름 아침,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임신 중이던 젊은 여성이 조깅을 나간 후 실종되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녀의 차량은 공원 입구에서 발견되었으나 그녀가 공원에 들어갔다는 흔적은 없었습니다. 스스로를 의대 진학 예정자라고 밝힌 남편이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아파트에서 발견된 피 묻은 칼, 잘려나간 매트리스, 그리고 수년간 이어진 거짓말 등 작은 단서들을 맞추기 시작하자 질문은 로리가 어디로 갔는가가 아니라 이 결혼 생활은 과연 무엇 위에 세워졌으며 그 마지막 밤 닫힌 문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로 바뀌었습니다. 사건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만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컨텐츠를 만드는데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사건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수년 동안 마크 해킹과 로리 수아레스 해킹은 양가 가족 모두가 신뢰하는 확실한 계획과 정해진 미래를 가진 안정적인 젊은 부부로 여겨졌습니다. 두 사람은 아주 어린 시절에 만나 약 5년간 교제한 끝에 1999년 결혼했습니다. 친구와 친척들에게 그들의 관계는 뚜렷한 이상 징후가 없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2000년대 초반 미국의 일반적인 젊은 부부들처럼 함께 살며 학업, 직장, 가정생활에 대한 계획을 공유했습니다. 1977년생인 로리 수아레스 해킹은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의 금융 분야에서 일했습니다. 그녀는 업무에 진지하고 시간을 잘 지키며 책임감이 강한 사람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동료들은 로리가 갑자기 결근하는 일이 드물며 일정 변경이 있으면 항상 미리 알렸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1976년생인 마크 해킹은 같은 시기에 뚜렷하고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습니다. 그가 아내와 처가 식구들에게 말한 바에 따르면 마크는 유타 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과대학에 진학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계획은 마크가 가족들에게 일관되게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로리의 친구, 동료 및 주변 사람들에게도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야기되었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로의 이사는 부부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간주되었으며 특히 로리가 임신 5주차라는 사실을 가족에게 알린 직후라 더욱 그러했습니다. 이 소식으로 양가 가족들은 마크와 로리의 미래가 의학을 공부하는 남편과 곧 태어날 아이가 있는 젊은 가정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결혼 생활 대부분의 기간 동안 로리가 마크의 말을 심각하게 의심했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로리는 이사 계획, 재정 지원, 노스캐롤라이나에서의 새로운 삶에 대해 동료들과 공개적으로 상의했습니다. 그랬기에 2004년 7월 중순에 발생한 사건은 가족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던 지역사회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2004년 7월 16일은 처음에는 눈에 띄지 않았으나 중요한 순간이 된 날이었습니다. 근무 시간 중 로리는 학생 재정 지원 관련 문제를 문의하기 위해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의과대학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후 수사 기록에 따르면 이 통화에서 로리는 뜻밖의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입학 등록 명단에 마크 해킹이라는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통화 후 동료들은 로리가 눈에 띄게 슬퍼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녀는 울면서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같은 날 오후, 로리는 다시 학교에 전화를 걸어 담당 직원에게 음성 메시지를 남겼는데 거기에는 마크가 해명한 내용이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마크는 컴퓨터 오류로 인해 등록이 중단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훗날 밝혀진 기록에 따르면 마크의 컴퓨터에 오류가 있었다는 증거는 없었으며 애초에 의과대학 지원서를 제출한 기록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7월 16일 저녁 로리와 마크는 함께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두 사람이 평소처럼 대화하고 웃으며 평범하게 행동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적인 말다툼이나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는 징후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훗날 많은 사람들은 당시 로리가 마크의 해명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믿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 7월 18일, 로리가 마지막으로 목격되었습니다. 저녁에 그녀는 마크와 함께 집 근처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보안 카메라에는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찍혔으며 뚜렷한 이상 징후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목격자와 영상자료를 통해 로리의 생존이 확인된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2004년 7월 19일 오전 10시경, 마크 해킹은 로리의 직장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동료들에게 로리가 출근했는지 물었습니다. 마크의 말에 따르면 로리는 오전 5시 30분경 아파트 근처 공원으로 조깅하러 나갔으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로리는 시간을 철저히 지키는 것으로 유명했기에 예고 없이 결근하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고 이 전화는 즉각적인 우려를 낳았습니다. 불과 몇 분 뒤, 마크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아내의 실종을 신고했습니다. 그는 로리를 찾기 위해 공원 주변을 여러 번 돌았지만 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전 10시 49분경, 마크는 두 번째로 경찰에 전화를 걸어 공원 입구에 주차된 로리의 차를 발견했으나 그녀의 흔적은 없다고 알리며 수색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임신 중인 젊은 여성이 이른 아침 갑자기 사라진 사건은 즉각 경찰과 지역사회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다음 날인 2004년 7월 20일, 로리의 가족은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에게 제보를 호소했습니다. 솔트레이크시티 전역에 수백 장의 실종자 전단이 붙었고 1,2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공원, 주택가 및 인근 지역 수색에 참여했습니다. 초기 며칠 동안 언론은 이 사건을 미스터리한 실종 사건으로 묘사했습니다. 로리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의 피해자로 사고를 당했거나 무작위 공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러나 대규모 수색 작전과 병행하여 경찰은 로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남편을 중심으로 초기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수색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마크 해킹은 경찰과 언론의 주목을 끄는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샌들만 신은 채 알몸 상태로 솔트레이크 시티의 한 모텔 근처를 배회하다 발견되었습니다. 이후 마크는 유타대학교 정신과 병동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소식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아내가 실종된 남편의 정신 상태에 대해 많은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같은 시기, 경찰은 마크와 로리의 아파트를 수색했습니다. 절차상의 초기 수색이었으나 몇 가지 주목할 만한 단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머리맡 서랍에서는 피 묻은 칼이 발견되었고 여분의 침실에서는 로리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편지에는 결혼 생활과 관련된 불만과 고통이 담겨 있었습니다. 또한 마크가 공원에서 아내를 찾고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대인 7월 19일 오전에 새 매트리스와 침대 시트를 구매한 영수증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세부 사항들이 결론을 내리기에 충분치는 않았지만 수사관들에게는 많은 의문을 남겼습니다. 특히 민감한 시간대에 마크가 새 매트리스를 구매했다는 사실은 그의 진술을 더 면밀히 검증할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게다가 경찰은 아파트 안에서 로리의 차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로리가 차를 몰고 공원으로 조깅하러 갔다면 차 열쇠를 가져가지 않았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로리 해킹의 실종 신고 이후 수사는 단순히 공원에서 사라진 여성을 찾는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수사관들은 로리와 직접 관련된 사람들, 특히 남편 마크 해킹의 삶을 전면적으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크가 수년간 말해왔던 사생활의 세부 사항들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음이 드러나면서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많은 정보들이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의 관심을 끈 첫 번째 요소 중 하나는 마크의 가정 환경이었습니다. 그는 명확한 의료계 배경을 가진 가정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소아과 의사, 어머니는 간호사였으며 형들도 과학 및 의료 관련 분야에 종사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마크가 고등교육, 특히 의학을 추구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적절한 일로 여겨졌습니다. 이는 마크의 학력과 의대 진학 계획에 대한 주장이 오랫동안 의심받지 않았던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마크의 학력을 확인하기 시작하자 수집된 데이터는 전혀 다른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유타대학교의 기록에 따르면 마크는 학사 학위를 마친 적이 없었습니다. 사실 그는 2002년에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로 마크는 어떤 정규 과정에도 등록하지 않았으며 대학에서 수여하는 학위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크는 성실한 학생의 이미지를 계속 유지했습니다. 그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것처럼 집을 나섰고 에세이를 쓰고 자료를 읽었으며
의대 입학 면접을 본다는 핑계로 여러 곳을 다녔습니다. 훗날 수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외출은 수년 동안 거짓말을 유지하기 위한 연극에 불과했습니다. 마크가 적법하게 지원서를 냈거나 공식적으로 의대 면접 초대를 받은 기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부부 관계에서 마크는 로리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일관된 학업 일정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시험, 입학 시기,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재학 중에 재정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로서 로리는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사와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한 준비 등 공동생활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로리의 친구들과 동료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남편의 미래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로리가 그 긴 기간 동안 마크가 2002년에 자퇴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이는 수사관들로 하여금 관계 내에서 정보가 얼마나 통제되었는지, 그리고 마크가 어떻게 복잡한 이야기를 발각되지 않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게 했습니다. 2004년 7월 16일, 로리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에 직접 전화를 건 것은 마크의 거짓말이 처음으로 직접적인 시험대에 오른 사건이었습니다. 학교 측의 정보는 마크의 말과 완전히 모순되었으며 로리는 그들이 미뤘던 미래 계획이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의 정황을 보면 로리는 여전히 마크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가 계속 학교에 연락하며 컴퓨터 오류라는 이유를 반복해서 음성 메시지로 남긴 것은 남편의 설명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보여줍니다. 수사 자료에 따르면 이 시점에서 부부 사이에 심각한 공개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들은 7월 16일 저녁 파티에도 함께 참석했고 주변 사람들은 이상 징후를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사관들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학업과 미래에 관한 갈등이 내부적으로 조용히 존재하고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언론이 로리 수색 캠페인에 집중하는 동안 경찰은 해킹 부부의 아파트에서 증거를 계속 수집했습니다. 침대 옆 서랍에서 발견된 피 묻은 칼 외에도 수사관들은 침대 프레임, 헤드보드, 카펫, 매트리스 등 침실 여러 곳에서 혈흔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분석 결과 해당 혈흔의 DNA는 로리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이 특히 주목한 또 다른 세부 사항은 로리의 차량이었습니다. 운전석은 키 약 180cm인 사람의 체격에 맞춰 조정되어 있었는데 로리의 키는 150cm 남짓이었습니다. 또한 차량 뒷좌석에서 혈흔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정하기엔 부족했지만 로리가 조깅을 위해 스스로 운전해 공원으로 갔다는 가설과는 모순되었습니다. 쇼핑 영수증 또한 2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마크는 7월 19일 오전 9시 45분에서 10시 23분 사이에 새 매트리스와 침대 시트를 구매했습니다. 이 시간은 마크가 공원에서 로리를 찾고 있었으며 그녀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한 시간과 겹칩니다. 진술과 구매 데이터 사이의 불일치로 인해 경찰은 7월 19일 오전에 전체 상황을 재검토해야 했습니다. 또한 마크의 직장 쓰레기통에서는 잘게 잘린 매트리스가 발견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한 주유소 근처에서는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수거되었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큰 물건들이 무작위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방식으로 처리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아파트 여분의 침실에서 발견된 편지는 수사 기록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편지 내용에는 결혼 생활에서 오랫동안 심리적 압박을 받아왔으며 모든 것이 바뀌기를 바라는 작성자의 심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비록 폭력적인 행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 편지는 적어도 작성자의 관점에서는 관계에 심각한 문제가 존재했음을 반영했습니다. 경찰은 편지가 작성된 시점을 공개적으로 확정하지 않았으나 로리가 실종되기 며칠 전에 쓰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범행 동기를 추측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로리가 마크의 불투명함과 관련된 결혼 생활의 균열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간주되었습니다. 2004년 7월 말경 수사 방향은 뚜렷하게 바뀌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여성을 찾는 것에서 마크 해킹을 중심으로 한 형사사건 파일을 구축하는 것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점까지 마크는 아내의 실종과의 관련성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그는 로리의 가족에게 자신은 무관하며 발견된 증거들은 우연의 일치이거나 오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기록에 따르면 2004년 7월 18일 밤은 마크와 로리 해킹 부부 사이에 잠재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습니다. 이날은 로리가 솔트레이크 시티의 부부 아파트에 머물렀다는 사실이 확인된 마지막 밤이기도 했습니다. 편의점 방문 후 돌아온 시점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아파트 내에서 일어난 일들은 수사의 핵심이 되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물적 증거가 이 시간대를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7월 18일 밤 귀가 후 로리가 아파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목격한 제3의 증인은 없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의 전화번호로 비정상적인 발신 통화 기록도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사관들은 아파트 내 상황에 대한 마크의 진술을 분석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크의 초기 진술에 따르면 귀가 후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눴고 로리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마크는 자신이 늦게까지 깨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이삿짐을 쌌다고 말했습니다. 처음 진술되었을 때 이 세부 사항들은 두 사람이 유타를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정황과 크게 모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물적 증거와 대조되면서 이 진술은 많은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수집한 중요한 데이터 중 하나는 도시 여러 곳의 CCTV 영상이었습니다. 한 영상에는 마크가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영상에서 마크는 가게를 나서기 전 자신의 손을 확인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영상이 녹화된 시간은 수사관들이 로리가 이미 사망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시간대였습니다. 가게를 떠난 지 약 18분 후 마크가 로리의 차를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이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이었는데 마크의 진술대로라면 그 시간 로리는 살아 있었고 아파트에서 자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크가 밤중에 아내의 차를 사용했는데 이후 로리가 이른 아침 직접 차를 몰고 공원에 갔다고 주장한 것은 사건의 순서상 명백한 모순을 만들어냈습니다. 공공 쓰레기통 근처의 CCTV에서 확보된 또 다른 영상에는 마크가 큰 가방 여러 개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가방의 크기와 모양으로 내용물을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시간과 장소는 마크가 7월 18일 밤과 19일 새벽에 이동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로와 일치했습니다. 해킹 부부의 아파트에 대한 정밀 수색 결과 안방에서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침대 프레임, 헤드보드, 카펫, 매트리스에서 발견된 혈흔 외에도 경찰은 매트리스 윗부분이 잘려나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랍에서 발견된 피 묻은 칼은 절단면과 일치하는 흔적을 바탕으로 매트리스를 자르는 데 사용된 도구로 추정되었습니다. 피에 젖은 매트리스 부분을 잘라낸 것은 눈에 띄는 큰 증거를 없애려는 시도가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방 안에 여러 곳에 여전히 혈흔이 남아 있었기에 처리가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덕분에 법의학 전문가들은 DNA 샘플을 채취하여 그것이 로리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로리의 차열세가 아파트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로리가 이른 아침 스스로 운전해 공원으로 조깅하러 갔다는 가설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비슷한 실종 사건에서 피해자가 열쇠 없이 차를 두고 떠나는 것은 타인의 개입이 없는 한 설명하기 힘든 비정상적인 징후로 간주됩니다. 로리의 차량 조사에서도 중요한 데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운전석은 키 180cm 정도의 사람에게 맞춰져 있어 로리의 키와 맞지 않았습니다. 이는 차를 마지막으로 운전한 사람이 마크일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뒷좌석에서 혈흔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조깅하러 갔다가 스스로 차로 돌아온 사람의 시나리오와는 맞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경찰은 또한 차가 공원 지역으로 이동한 시간이 마크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차를 공원으로 옮긴 것은 로리의 실종을 조깅 중 발생한 사건으로 위장하기 위한 현장 조작의 핵심 요소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리가 실종된 며칠 후 경찰은 쓰레기 수거 경로와 마크가 접근했을 가능성이 있는 장소들을 샅샅이 조사했습니다. 마크의 직장 쓰레기통에서는 잘려나간 매트리스가 발견되었고 인근 주유소 외부 쓰레기통에서는 검은 머리카락 뭉치가 발견되었습니다. 증거가 될 수 있는 큰 물건들이 여러 장소에 나뉘어 버려진 것은 한 곳에서 증거를 인멸하는 대신 위험을 분산시키려는 행동으로 보였습니다. 모든 폐기물을 다 찾지는 못했지만 수사관들은 이러한 행위가 계획적이었으며
18일 밤부터 19일 아침 사이에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기간 내내 마크는 로리가 아침 일찍 조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CTV, 쇼핑 영수증, 아파트 상태, 차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와 대조해 볼 때 그의 진술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많은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새 매트리스 구매 영수증은 마크가 7월 19일 오전 9시 45분부터 10시 23분 사이에 상점에 있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시간은 그가 공원에서 로리를 찾고 있었으며 그녀의 동료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말한 시간과 겹칩니다. 이러한 모순은 수사관들로 하여금 마크가 그날 아침 실제로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로리 해킹 수색 작업이 대규모로 계속되던 2004년 7월 말, 수사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공원이나 공공장소 수색보다는 마크 해킹의 진술에서 드러나는 모순과 축적된 물적 증거들에 집중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크의 가족들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크의 두 형은 그가 치료받고 있던 정신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면회는 2004년 7월 24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그들은 변호나 중재 목적이 아니라 로리의 실종에 대한 진실을 알고자 찾아갔습니다. 몇 시간 동안 이어진 대화에서 형들은 마크에게 아파트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계속 물었습니다. 처음에 마크는 새로운 정보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내내 생각할 시간을 가진 뒤 그는 자신이 로리를 죽였다고 인정했습니다. 훗날 형들의 진술에 따르면 마크는 아파트에서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과 관련 증거물을 처리하려고 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자백을 들은 두 형은 다음 날인 7월 25일 경찰에 사실을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사건의 중대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수사는 실종이나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특정 용의자가 있는 살인 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2004년 8월 2일 마크 해킹은 1급 살인 혐의와 경찰에 허위 정보를 제공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포함한 3건의 사법 방해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실종 당시 로리가 임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당시 법의학적 증거로 임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검찰은 태아 사망과 관련된 별도의 기소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크의 체포는 로리의 시신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확보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마크의 형들이라는 직접 증인의 자백 진술과 함께 매트리스, 카펫, 침대, 차량에서 발견된 로리의 DNA, CCTV 영상, 쇼핑 영수증, 그리고 마크의 진술 모순 등 수많은 물적 증거가 있었습니다. 시 당국은 유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쓰레기 매립지 수색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깊이 9에서 12m, 축구장 2개 넓이에 달하는 수천 톤의 쓰레기를 뒤졌습니다. 수색 작업은 전문 인력, 탐지견, 중장비가 동원되어 몇 주간 이어졌습니다. 로리가 실종된 지 2달이 넘은 2004년 10월 1일, 시립 쓰레기 매립지에서 그녀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로리가 원인 불명의 실종자가 아니라 실제로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확증해주며 사건 기록을 크게 보강했습니다. 심각한 부패 상태로 인해 검시관은 사망 당시 로리의 임신 여부를 확실히 판별할 수 없었습니다. 범행 도구로 추정되는 총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총기가 없더라도 DNA, CCTV, 자백 등 다른 증거들이 범행을 입증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신 발견 후 사건은 공식적인 재판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2004년 10월 30일 마크 해킹은 기소 인부 절차에서 법정에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로리 가족의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로리의 어머니는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인하여 가족의 고통을 연장시킨다며 마크를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2005년 4월 15일 마크 해킹은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판사 앞에서 그는 2004년 7월 19일 새벽 잠자고 있던 아내의 머리에 총을 쏘았다고 시인했습니다. 유죄 인정 진술에 따르면 학업과 미래 계획에 대한 거짓말이 들통나면서 7월 18일 저녁 부부 사이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것이 사건으로 이어졌습니다. 마크는 사법방해 혐의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살인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심리는 약 10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 내내 마크는 뚜렷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죄 인정으로 로리 실종 이후 거의 1년 만에 소송 절차가 마무리되었습니다. 2005년 6월 6일 마크 해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당시 유타주 법에 따라 가석방 신청이 가능한 최소 복역 기간은 6년이었습니다. 그는 2035년 이전에는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당시 유타주 법률 범위 내에서 적용 가능한 최고 형량이었습니다. 선고 전 마크는 법정에서 짧게 발언하며 아내와 태어날 아이의 목숨을 앗아간 사실을 인정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법원 기록에 남았으나 선고 형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사건 종결 후 로리의 가족은 묘비에서 해킹이라는 성을 지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리의 오빠는 훗날 로리가 마크에게 바랐던 것은 명예나 사례적 지위가 아니라 삶에 대한 정직함과 진실한 노력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피해자 가족의 관점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나 형사 책임 고려 요소로 법적 기록에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마크 해킹 사건은 무기징역 판결로 막을 냈지만 2000년대 초반 유타주를 뒤흔든 사건으로 여전히 회자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회적 압박,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지속된 기만, 그리고 사소해 보였던 거짓말이 어떻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